예, 이어서 정조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수원 화성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을 새로운 계획 도시로 개발하고 싶어 했는데요. 이 수원 화성으로 또 하게 된 것은 정조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이쪽으로 수원 화성이죠. 수원 화성으로 이장을 하는데 여기를 융릉이라고 합니다. 융릉. 융릉.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합장릉이죠. 그래서 이 해경궁 홍씨 하면 또 유명한 게 있는데 한중록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록이라는 해경궁 홍씨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또 옮겨서 이쪽 이 건능을 여기 또 정조는 이제 효심이 깊어서 아무튼 뭐 이 옆에 또 누워 있는데 거기를 이제 건능, 이제 정조의 능이죠. 그래서 윤건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을 좀 살피게 하기 위해서 절을 졌는데 용주사, 아이고 글씨가 뭐 당시 이 윤건능에서 한 5km 정도, 아까 오리 정도, 오리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 있는 절로서 용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세자 아버지를 넋을 이로 하게 했습니다. 자, 수원화성의 아버지 인물이 죽은 뒤에 그를 높여 부르는 특별한 호칭을 올리는 일인데, 추승이라는 것은 아버지 사도세자 명예를 회복해야만이 이제 자기 본인의 입지도 강화되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버지의 죽은 비운하게 죽은 아버지를, 아버지가 이제 효장세자죠. 효장세자 아들로 입적한 정조는 이제 효장세자 아들로 입적해서 왕위에 오르거든요. 근데 진짜로 정조는 이제 아버지는 사도세자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왕위에 오르면서 나는 이제 사도세자 아들이라고 바로 이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정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속에는 그런 것이 많이 내포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위해서 수원 화성에 이제 신도시를 건설해서 재정난을 해결할 이제 포석으로 사도세자 이제 사당 경모궁을 이제 조성을 합니다. 경모궁은 현재 서울대학병원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모궁의 의계도 제작을 했는데, 경모궁에서 사도세자의 제사를 드린 일을 이제 기록한 책을 우리는 이제 경모궁의 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추승한 작업이 이제 핵심인데, 아버지 사도세자 그 당시는 이제 묘죠. 그거를 이제 이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추존이라고 합니다. 추존 올린 거를. 그래서 다시 추존을 해서 왕으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이 묘는 이제 경기도 양주에 있었는데, 이거를 첫 번째보다 옮겨서 수원 화성으로 옮겨서 추존해서 융릉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줘서 나중에는 옆에 건능에 묻히는데, 아무튼 요렇게 돼서 수원 화성에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세자 묘를 이제 화성으로 이전하려는 이제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풍수가 워낙 많이 조선에서는 이슈화 됐었고, 어떤 그런 걸로 볼 때 풍수 지리적으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좋은 명당이다. 그래서 영원에서 이장하면서 새 묘소를 현능원으로 이제 명명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육릉이 되죠. 처음에는 현능원이었습니다. 현능원에서 영원에서 현능원, 그래서 육릉으로 이제 추존돼서 육릉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육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화성을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하고 싶어한 정조는 이 산이 그 꽃처럼 닮았다. 꽃처럼 닮았다 해서 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산으로 이정하고, 그래서 이 그 육릉에 가보시면 병풍석이라고 그러죠. 이런 병풍석에 보면은 또 그 새겨놓은 석상에 새겨놓은 거 보면 이제 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연꽃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그 화산으로 이장하고, 그래서 화산 여기에 그 전에 그 살던 이 거주민들을 어떻게 했어요? 수원으로 이제 수원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을 군사 방어 도시로 계획을 했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둘러싼 그 여러 가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제 그 요지 설치했던 이제 행정기관이, 그래서 그 수원 화성을 보면 그 군사적으로 방어하기 좋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동쪽으로는 경기도 광주고, 서쪽으로는 강화도, 북쪽으로는 개성, 남쪽으로는 이제 수원 화성. 그래서 서울을 둘러싼 4개의 도시를 이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그 수도권의 군사 경제적 중심지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의 이 건설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그 의의를 본다면, 돌을 쌓는 그 전에는 그 힘들게 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벽돌을 쌓죠. 지금 사진에도 보다시피 이제 완전히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이제 신공법을 이제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북학론이 대두되면서 청해 이제 그 당시 청해 나라를 그 선진 기술을 이제 도입하자는 그런 의도가 많았고, 실학 중심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청나라의 벽돌을 이용한 성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의 장점이라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빨리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원을 짓는데 그 당시는 뭐 왜 궁궐 하나 지려면 몇 년씩 뭐 5년, 7년, 뭐 10년 이렇게 걸리던 것이 아주 짧게 단축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뭔가 망가져도 보수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어떤 그런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봉돈을 보고 계신데, 봉화대인데 이렇게 벽돌로 싼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원 화성에는요, 그 외에도 그 만년제 등을 설치해서 제방시설을 확충해 농업 중심 그 도시로 개발의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악령리에 있는 제방이 있고요. 상황으로 그 이제 그 물러나서 이제 본인은 실제 이제 순조 자기 아들인 그 순조를 물려줘서 본인은 뒤에서 상황으로 물러나서 이제 순조의 정치를 이제 후견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많이 숨겨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넌지시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화성 그 성역의 개는 이렇게 보면 1794년부터 1796년 8월까지 그 화성 성곽 축조의 기록, 축성법, 이런 축성에 사용한 기록 기계들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필사본이 아니고 활자본이죠. 그래서 가로 세로로 돼 있고, 그래서 보편적인 의계보다 작은 크기,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활자본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건물 복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설계도가 인쇄되어 있고, 그리고 화성 건설이 결국에 2년 만에 빨리 지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신공법 벽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앞전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들을 또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정약용이 발명한 이제 거중기를 활용했기 때문에 또 특히나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공사의 그 인부들에게 임금도 지급한 것도 기록돼 있고요. 공사의 총 비용 들어간 것에 대한 비용이 80만 냥이라고 하는데 이런 출처 및 그 남은 예산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실명제로서 공사에 참여한 장인들까지 실명을 기록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모두가 책임감 있고 사명감을 부여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명한 그 기록들의 그 이름을 보면은 뭐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작은 놈, 뭐 작은 놈, 뭐 또 돌쇠에게 뭐 얼마 줬다. 뭐 그다음에 뭐 큰 놈이 이 당시 참 부르는 것은 참 우습죠. 하여튼 이래서 그 하급 백성까지 그 광범위하게 이런 사람들이 하급 백성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공사에 참여해서 했다는 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돈도 들었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그 화성을 다시 이렇게 복원해도 그 당시 했던 거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서도 그 인정해서 세계 유네스코에까지도 지정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의궤에 대한 그런 그 책을 사진도 잠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화성 그 의궤입니다. 화성 그 성역 의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지금도 엄밀히 잘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이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누가 일을 했고 이름이 실명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성을 쓰게 되는 이제 이 화성 그 행차할 때 그 당시 이제 행차의 이제 목적도 하나씩 좀 읽어보면요. 그 행차의 목적은 백성과의 직접적인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왕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정말 뭐 몇천 명이 한꺼번에 다 옮기니까 엄청난 큰 당시 나라의 큰 행사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게 되면 백성들도 구경 나오고 많이 했는데 아무튼 명분은 자주 어버이에게 부모에게 방문하는 데 대한 효심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고요. 여기 화성에까지 가게 된 거는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참배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정조의 효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효에 깃든 그 책도 지은 게 있어요. 정조의 지은 책들 중에 부모 운중경이라는 엿볼 수 있는 책인데 부모 운중경이라는 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도시 화성의 이제 점검 및 여론을 소집해서 어떤 격쟁상 그러니까 백성들이 징이나 깽가리 같은 것을 쳐서 이목을 시키는 거죠. 이목을 집중시키면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이렇게 보면 이제 자신의 사연을 국왕이 물으면 이제 국왕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뭐 신문고 뭐 이런 형태식으로 그 당시는 신문고도 웬만한 백성은 사실 치기가 힘들었죠.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백성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뭐 행차라는 것은 그런 걸 좀 만들 수 있었다 할까요? 그래서 직접 왕이 직접 민중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목적이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몇천 명씩 되는데 그거 한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대규모 화성 행차가 1795년에 어머니 세경공 홍씨의 이제 회갑이 있었어요. 그 회갑 잔치를 이 화성에서 열게 되는데요. 화성의 봉수당에서 열리게 된 해경공 홍씨에 대한 엄청나게 큰 회갑잔치를 열어드려요. 지금도 가보면 화성에 가보면 지금 이
그때 당시에 그 열었던 그런 어떤 그 표현 장면을 그 현재 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화성에 한번 가셔서 방문하셔서 지금 굉장히 그걸 복원해 놓은 그거를 한번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와 어머니를 위한 정조의 그 효심이 담긴 행차였고요. 그 화성건설의 유용과 왕권을 과시하는 대규모 행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 행차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원행을 이제 그 을묘 정리한 게가 있는데 행차에 관한 그 기록과 궁중 음식은 물론 이제 잔치에 참여한 기생 명단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넘어가려면 그 오래 걸리니까 그 당시 한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한강을 넘어갈 때 정약용이가 설계한 그 배다리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노량진에서 이제 배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건너게 되는데 이 당시 노량주교 섭도락에서 배다리를 그 건너는 모습이 이제 그림 그려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바로도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강폭이 그 좁고 물살이 약한 곳에 지금 이제 한강대교 자리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배다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상인들이 그 소유한 배를 그 모아서 연결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경상상인 하면은 이제 그 한강을 끼고 경기 충청 일대를 이제 활약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배다리가 말하자면 이쪽이 건너편이고 여기가 한강이라면 이쪽이 한양이고 이쪽이 이제 그 넘어가야 할 이제 다리가 있다면 배를 여기 가운데를 이제 제일 높은 그 배를 놔둬요. 그리고 지그재그로 뭐 이런 식으로 배는 한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또 한 배는 이런 쪽 그래야 이제 서로 그 돛 같은 게 맞닿지가 않는다고 그 하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배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결국엔 이쪽이 통로가 되죠. 그럼 어때요? 이 가운데 가장 그 큰 배를 놓기 때문에 배가 다리가 되면 이렇게 뭐 좀 약간 아치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가 평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배를 건너는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놓은 것이 이제 배다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진들을 또 좀 이따 배다리를 잠깐 배다리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게 그 당시 이제 배다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를 이렇게 놓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배가 한쪽으로는 이렇게 놨으면 또 한 배는 이쪽으로 놓고 또 한 배는 이쪽으로 놓고 또 한 배는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배들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요, 나중에 보면 이게 점점 해서 높아져요. 높아져서 가운데쯤에서 이제 꺼지기 시작하죠. 점점 낮아져서 결국엔 이런 형태가 이제 된다는 거죠. 이 배 건널 때. 그래서 이런 배다리를 넣어서 그 행차를 했던 그런 것이 그림으로 이렇게 잘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성 행차의 기록을 보게 되면 노량주 교섭도라든가 지금 보셨죠. 그 다음에 시흥한 언행도도 있고요. 그 화성 성묘 배전한 것도 있고 회갑잔차인 것들이 모두 다 그림이 그 당시 단원 김웅도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 행차하던 사진도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행차 당시 이렇게 대단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인구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움직일 때 이렇게 거대한 사람이니까 이건 국가의 큰 하나의 행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흥 한행 행렬도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진과 그림으로 우리는 쭉 보고 확인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보여드려.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당수당 진찬도랄지 이거는 그 화성 행차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봉수당에서 회갑잔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요. 낙낙함 방방도는 화성 성묘를 참배한 후 치른 과거 시험 장면을 그렸고요. 또 화성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잔치 그림도 있고요. 화성 방어에 대한 점검하는 군사 행사 그림도 있고 그 외에 득정중 신하들과 활쏘기 한 후 어머니가 불꽃 감상하는 그림들 등등등 단원 김웅두가 그린 그림은 정말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것들을 우리는 기록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김웅영도가 기록하려 그랬고, 그래서 이 김웅도는 이런 큰 행사에 있을 때마다 궁중하원으로서 정조를 항상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행사에 얘는 꼭 참여하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참여하게 한 대표적인 화가가 김웅도라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렇게 정조는 뭔가 이 나라를 뭔가 바꿔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개혁이 곳곳에 보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런 일들, 이런 정책, 그리고 뭔가 새롭게 나라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새롭게 해보려고 이제 새로운 도시를 수원 화성을 지으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많은 뭐 정쟁이 있었겠죠. 그런 와중에 느닷없이 정조는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조의 이제 독살설이 이게 설입니다. 설. 그러니까는 뭐 정확한 지금 남긴 증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독살하지 않았냐, 뭐 그렇게 보는 설들이 있는데 화성 행차 이런 거 후 5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 49살이죠. 그리고 정조는 실록에는 뒤에 등창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다고는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뭐 등창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뭐 독살설이다 이런 말 나오니까 그거는 저희가 잘 뭐 생각해 볼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 정치 등으로 인해서 과로와 어떤 의학 기술의 그 당시 역부족으로 이제 결국에 이제 정조는 이제 사망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라를 뭔가 다시 해보고 좀 좋게 해보고 하려는 어떤 이런 개혁에 대한 것을 꿈을 다 펴지는 못하고 안타깝게 죽은 하나의 임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가 죽고 난 이후로는요, 거의 뭐 다 올스톱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노론의 과거 세력들이 그걸 다시 뭐 또 다 되돌리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꿈을 참 뒤 훗날이라도 이렇게 크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조 이후에 정사위의 왕권은 굉장히 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순조도 결국엔 또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한 왕들이 계속해서 순조 밑으로 헌종, 철종 다 쉽게 얘기해서 힘이 없는 왕들에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조는 11살에 즉위를 하게 되고 그 위에 이제 헌종은 8살 즉위하죠. 그 다음에 철종 다 힘이 없는 왕들이 즉위하게 되다 보니까 참 저희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3대 60년간 왕권이 약해지면서 외척 세력들이 이제 국정을 장악해서 세도 정치의 시대가 계속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고종까지 이어져서 나중에 그 후로는 다시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겪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조를 앞 시간과 오늘 이 시간을 연결해서 정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